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주의인데요. 사실 지역주의를 타파하라는 말 속에서 벌써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후보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그들이 지역주의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후보는 지역구에 따라서 벌써 유권자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역 사람을 선출하면은 그들이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역주의는 당장 해결될 사안도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지역주의를 통해서 오히려 건설적인 경쟁을 이끌어내며 지역끼리 긍정적인 경쟁으로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당파 싸움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정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 쟁취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한국에서는 서구와 달리 정당한 정책 대결이나 민의 수렴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흠집내기라던가 지역감정 부추기기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국 정치 특성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대통령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민주주의 근본 문제를 의제의 영역에서 배제하거나 오도한 효과를 갖습니다. 사실 한국의 대통령제는 어떤 제왕적인 대통령제라는 그런 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대통령제의 근간인 이승만 정부의 대통령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정치사를 돌아보면 1차적으로는 군부 독재 시기와 그 이전의 민관 독재 시기, 해방기의 무정부 상태,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시대, 구한말의 외세에 의한 위협기, 그리고 그 이전이 유교적 왕조 정치를 국가 운영 원리로 삼은 조선시대 등 권위주의 지배가 일방적으로 강요되던 시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현대사라고 할 수 있는 해방 이후에 들어서는 제도적 형식적으로는 근대적인 민주주의 방식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지배 양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수립된 이승만 정권은 그 정치적인 기반이 외세와 관료 집단, 자유당 간부 집단, 그리고 정권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재벌 집단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였습니다. 임시정부는 대미 교섭 시에 중국이나 소련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 독점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이런 임시정부를 승인해야 된다는 암시를 거듭해서 표시해 왔고 이승만이 반소 선전은 거의 노골적인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승만은 종전이 다가옴에 따라서 반소 선전의 강도를 높여갔는데요. 1945년 국제연합 창설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전후해서 이승만은 미국이 얄타에서 소련이 한국을 떠넘기려 했다는 비밀 협약서를 언론에 흘려서 반소선전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얄타 밀약설에 대한 이승만의 언론 플레이는 미국 측 구도의 배후를 소련과 연계시켜서 그의 반공선전을 관철시키면서 사실은 미국의 의도를 떠보거나 그의 반대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자신이 경쟁자라던가 정적이라고 여겨진 세력들을 모두 공산주의로 몰아붙였는데요. 이러한 그의 태도는 미국은 물론 중국에까지 미쳤고 당시 절실히 요구되던 한인들의 영향의 물질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1939년에 이승만은 하와이로부터 워싱턴으로 자리를 옮기고 1925년 그에 대한 임정의 탄핵, 면직 처분으로 폐지 지시를 받았던 구미위원부 사무실을 재개해서 외교 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1939년 이승만은 하와이로부터 워싱턴으로 자리를 옮기고 외교 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 무렵 중일 전쟁의 발발과 예상되는 세계대전이 한국 독립을 위해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순수한 민족주의자 세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김구와 보정이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승만이 중경 임정을 해외망령 한국인들의 공식적인 시장기구로, 그리고 또 김구가 이러한 법적 수반임을 인정하고 이승만이 외교대표권에 대해서 미준의 다른 한인단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반대해왔지만 그때마다 김구가 나서서 이승만의 대표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당시 김구로서도 미준의 한인단체로부터의 재정 원조라던가 한성정부의 법통성을 들어서 대통령 행세를 하던 이승만으로부터 공식 승인 모두가 필요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해외 독립운동단체들 사이에서
임시정부의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서 이승만도 외교활동의 명분을 임시정부에 두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승만은 주미외교위원부 외교위원장 자격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 대민교섭을 독점하였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이승만은 분열주의적 행동과 자금을 둘러싼 자범으로 그의 죽기 아니면 살기식 추종자들로 구성된 동지회를 제외하고는 미주의 모든 단체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으로부터 임시정부의 정부 자격을 승인받음으로써 동시에 그의 정치적 지위를 확고하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승만은 중위외교위원부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활동하였지만 이는 명목상에 불과했고 자신이 정치적 기반과 독자적 목표를 위해 움직이었다는 것이 보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는 해방 직전에 자신이 조직 기반인 동지회를 대한민주당으로 개편하였는데 이전의 태도와는 달리 중경의 임시정부와 거리를 두면 정당을 결성해서 세력 결집을 모색하고 1945년 8월 15일에 한국은 광복을 맞이했지만 38선을 경계로 국토분단이 되었습니다. 그해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국과 영국과 소련 3국이 한반도 신탁 통치안을 결의하자 이에 격분한 한국 국민은 반탁 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공산 세력은 돌연 찬탁으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한국의 독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게 됩니다. 유엔 총회는 1947년 11월 한국의 정부 수립을 위해서 소련의 반대를 물리치고 유엔 한국위원단의 현지 파견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위원단이 38선 이북의 입경을 소련이 거부하자 유엔 소총회는 1948년 2월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 실시를 재결의함으로써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유엔 한국위원단이 감시하에 실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최초의 국회가 열리고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되게 됩니다. 7월 22일 국회에서 실시되는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이 당선되었고 이어서 건국 내각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5일 광복 제3주년을 맞이해서 정부 수립 선포식을 거행함으로써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형식적으로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위원단이 38선 이북의 입경을 소련이 거부하자 유엔 소총회는 1948년 2월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 실시를 재결의하였고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유엔 한국위원단의 감시하에 실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5월 31일에 최초의 국회가 열리고 7월 17일에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7월 20일 국회에서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이 당선되었고 7월 24일 취임식에 이어 건국 내각이 이뤄졌습니다. 8월 15일 광복 제3주년을 맞아서 정부 수립 선포식을 거행함으로써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공해서 발발한 전쟁입니다. 유엔군과 중국 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해서 세계적인 대규모 전쟁으로 나아갈 뻔했지만 1953년 7월 27일 한국휴전협정에 따라서 일단락되었습니다. 특히 1950년 9월에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은 이러한 한국전쟁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중국 국경까지 후퇴했는데요. 휴전 이후로도 현재까지 양측의 갈등은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 반공 진영으로 대립하게 된 세계의 냉전적 갈등이 열전으로 폭발한 대표적인 사례가 6.25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국제연합군과 의료진을 비롯해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까지 관여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국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휴전협정으로 막을 내리고 있지만 전 세계에 남은 마지막 냉전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휴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날 서명이 되었고요.
이는 서로 간의 적대감을 청산하고 군사력과 장비들을 철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영공이나 영토 그리고 영해를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그는 한국 민족주의 실현이라는 과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방은 한국 민족주의 구현을 의미하였습니다. 그것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국내 국외에서 활동하였던 민족 해방운동자들을 주로 세력으로 하고 일제의 억압과 수탈의 희생을 당하면서 치열한 항일투쟁을 벌여온 민중을 집결해서 민중 중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일 민족 해방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식민지 체제를 철저히 타파하고 한국 민족주의의 요구에 호응해서 민족의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직후 한국 민족주의 전도는 결코 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방되기 직전에 38선이 미국에 의한 군사방위 붕괴선으로 획정되었고 미국에 의해서 한국에 대한 침략 통치안이 구성됨으로써 한국 분단의 가능성은 이미 해방되기 이전에 주어졌습니다. 한국에 진주한 미군은 해방군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점령군적인 성격도 지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한국 민족의 대립적인 입장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해방 전국에서 구체제를 유지하고 고위관리로 영어에 능통하거나 친일파들을 지목해 있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민족적인 심판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군정의 적극적인 후원에 의해서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제기되었지만 그것은 전혀 실현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군정당국은 민중의 개혁적인 심정을 전혀 포섭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어떠한 개혁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를 하였고 그리고 친미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1공화국의 통치 조직은 삼권 분립에 의한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 형태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당초에 마련된 헌법 초안은 내각 책임제로 되어 있었지만 이승만이 반대로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어서 결국은 혼합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개헌의 요인으로 남아 그 후 많은 정치 파동과 정국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1952년에 이른바 발췌 개헌으로 내각 책임제의 일부 요소가 가미되기도 하였지만 54년에는 전례 없는 4.4.5 개헌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켜서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신대통령제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기본적으로 반공산주의적 성향을 띠었고요.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 11월 17일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데요. 무분별한 학살극은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초토화 작전 때에는 집단 학살극이 벌어졌고 이것은 제주 4.3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하게 되었고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1960년 3월 15일의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이 부정과 폭력으로서 재집권을 시도하다가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 정권은 결국 붕괴하게 됩니다.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승만 대통령은 1959년 1월 종립 발표한 선언을 뒤집고 사선 출마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집권당인 자유당이 조직 확대 등 그 준비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같은 해 6월 자유당은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통령 후보의 이승만을 부통령 후보의 이기붕을 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가 당시 내무부 장관 최인교는 전국 경찰에 대한 대규모의 인사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선 경찰서장을 연고지 중심으로 재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 시읍연동 단위로 공무원 친목회를 조직하는 등 득표활동을 꾀하면서 11월에는 구체적인 부정선거 방법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유령 유권자 등을 조직해서 투표자 사하를 사전에 투표하도록 하고 3인조 또는 5인조를 이뤄서 공개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즉 야당 참관인들을 축출한 뒤에서 부정투표 및 개표 등을 하도록 해서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을 85%까지 올린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전 부정선거 준비 속에서 경찰이 부정선거에 대한 지령을 폭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9일과 10일에는 전라남도 여수와 강산에서 민주당 간부가 테러로 사망한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야당이 거의 선거를 포기한 상황에서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선거 당일 오후 민주당은 3.15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 이름 아래 이뤄진 국민주권에 대한 강도행위라고 규정하고 선거 무효선언을 하였습니다. 개표 결과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거의 9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에 놀란 자유당은 외무부 장관 최인규에게 득표율을 낮춰서 조정하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지시에 따라서 개표율 결과는 이승만 963만 표, 이기붕 833만 표로 낮춰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드러난 극심한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은 수도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3월 15일 저녁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시위 진압 도중에 경찰이 실탄 발포로 최소한 8명이 사망하고 몇십 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4월 19일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요. 4.19 혁명으로 이어진 전국적인 시위 사태는 결국 4월 25일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진정되었고 이로써 자유당 정권이 붕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